안녕하세요. 미니스탁맨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존 리의 왜 주식인가입니다. 성공하는 종목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기업은 자본을 투자해서 생산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해 얻은 이윤을 투자자와 경영자, 직원들이 나눠 갖는 조직체다. 따라서 이익을 내지 못하면 오랫동안 유지될 수가 없다. 그런데 스피드와 첨단 기술, 정보화로 무장한 현대사회는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따라서 사회와 소비자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기업은 도산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기업의 평균 수명은 지난 100년 동안 급속하게 짧아져 왔다. 맥킨지 컨설팅 보고서에 의하면 기업의 평균 수명은 1955년에는 45년, 1975년에는 30년, 1995년에는 22년으로 줄어들었다. 2005년의 경우 15년 수준이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의문이 생긴다. 만일 내가 어떤 기업에 10년, 20년 투자했는데 그 기업이 망해버린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실제로 망한 기업에 투자해서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된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0세다. 그런데 기업의 평균 수명은 고작 13년이다. 이 말은 아무리 여유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잘한다 해도 애초에 투자할 기업을 잘못 고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이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결혼하고 혈기왕성한 시기를 보내면서 후손을 두는 것처럼 주식회사도 일단 태어나면 기업이 커나가고 영업을 통해 돈을 벌며 자회사도 두고 다른 기업에 투자하기도 하며 그룹을 만들기도 한다. 젊은 나이에 죽는 사람도 있고 건강하게 100년 이상 사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짧은 기간에 망해서 없어지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100년 이상 유지되는 기업도 있다. 병에 걸렸을 경우 어떤 사람은 사망하지만 암에 걸리고도 강한 신념을 가지고 노력하면 살아남는 것처럼 기업도 위기가 닥쳤을 때 망해버리는 기업도 있고 구조조정과 M&A 등을 통해 건강하게 되살아나는 기업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오래 살아남아 큰 수익을 안겨줄 투자 대상을 찾아낼 수 있을까? 어떤 기업이 불경기나 경제 위기에도 건강하게 살아남아 내가 노후 자금이 필요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기업을 선택해야 성공적인 기업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나와 우리 팀이 투자 대상을 고려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 공유하려고 한다. 첫 번째, 경영진의 자질을 살펴라. 기업 경영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결국 회사의 흥망은 경영진과 직원들이 기업이 성장하도록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달려있다. 영리하고 도덕적인 경영진이 있느냐가 주식에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경영진의 자질을 영어로 매니지먼트 퀄리티라고 한다. 매니지먼트 퀄리티에는 도덕성, 자질, 능력 등 경영진의 모든 것이 포함된다. 주식 투자에서 어떤 숫자보다 중요한 것이 경영진의 자질이며 그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감동을 주는 경영진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투자하게 만들고 장기적으로 좋은 투자 결과를 안겨준다. 요즘은 과거와 달리 CEO를 비롯한 경영진이 회사의 전략 등을 알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여러분도 투자하기 전에 기업의 경영진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경영진의 자질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시로 기업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CEO의 발언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다. 두 번째, 기업의 확장성에 주목하라. 비즈니스 확장성이 있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시가총액 증가 속도가 빠를 것이다. 사업을 한다고 가정하면 소매상을 하는 것보다 도매상을 하는 것이 매출의 증가 속도를 높이는 원리가 될 것이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의 주식 가격이 크게 증가한 이유도 미래의 확장성 때문이다. 매출의 증가가 구조적인 이유로 미미하거나 한계가 있는 기업들은 주식 매력도가 떨어진다. 세 번째,
경쟁자가 들어오기 힘든 산업에 속한 기업에 투자하라. 진입장벽이 높은 기업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다. 진입하기 쉬운 업종은 경쟁자가 많아 마케팅 비용이 늘어나고 이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기술력이 뛰어나거나 특허를 소유하고 있거나 높은 브랜드 파워가 있는 기업들이 진입장벽이 높은 예다. 네 번째, 트렌드를 주목하라. 관심 가는 종목이 있다면 우선 그 기업의 과거 트렌드를 알아야 한다. 매출 증가 여부, 마진율 변화, 기업 지배구조 변화 등이 해당 기업의 미래를 유추할 수 있는 요소이다. 점점 더 좋아지는 기업을 사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종목 발굴의 두 가지 방식, 탑다운, 바텀업. 탑다운 방식. 종목을 고를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이다. 탑다운 방식은 미래에 어떤 분야가 경쟁력이 있고 유망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총 자산의 몇 %를 투자하겠다고 먼저 결정한 다음 그 분야에서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회사를 골라 투자하는 것이다. 바텀업 방식은 어떤 분야에 얼만큼 투자할지를 정하기 전에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골라 투자 비중을 정하는 방식이다. 특정 분야의 투자 비중은 결과적으로 생긴 수치라고 볼 수 있다. 탑다운과 바텀업 방식 중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 투자 스타일이 다른 것이다. 나와 우리 팀은 거의 바텀업 방식을 고수했다. 10년 전 한국이 IT나 인터넷 강국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좋은 IT 회사에 장기 투자했다면 많은 투자 수익을 냈을 것이다. 물론 IT나 인터넷 회사 중에서도 성공한 회사가 있는 반면 실패한 회사도 많다. 그래서 주식을 사기 전에 꼼꼼히 챙겨야 한다. 내가 운용했던 코리아 펀드 편입 종목을 시대에 따라 보면 한국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 1984년 처음 코리아 펀드가 설립될 당시에는 노동 집약적인 산업의 회사들이 많이 편입돼 있었다. 그 당시 한국 기업들은 싼 임금 덕분에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이다. 한국의 산업이 점점 발전함에 따라 노동 집약적 산업보다 자본 집약적 산업이 부상했다. 코리아 펀드는 특히 정부가 집중 육성하는 사업 분야에 관심이 있었다. 자동차, 타이어, 철강 등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산업이 유망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자본을 많이 확보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회사에 주목했다. 지금 엄청난 규모의 매출액과 이익을 얻고 있는 대부분의 회사가 그 당시 정부 시책에 따라 자본 확충이 다른 회사보다 용이했던 회사들이다. 대신 은행이나 금융회사는 가능한 한 편입 비중을 축소했다. 자본 규모가 큰 회사들에 비해 금융회사는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약했다. 돈을 버는 조직이라기보다는 사회의 이익에 보답해야 하는 공공성을 중요시하는 국민 정서도 은행 투자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IMF 때 한국의 많은 은행이 파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다. 나는 1990년 초반에는 이동통신과 보험이 크게 성장할 분야라고 판단했다. SK텔레콤, 안국화재를 집중적으로 사들였고 그 판단이 10년 후 큰 성공으로 돌아왔다. 탑다운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바텀업 방식이 있다. 국제 경제 상황이나 각 사업별 분석보다는 회사 하나하나의 연구를 집중해 투자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어떤 산업의 전망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기업의 가치나 전망을 고려해서 투자하는 것이다. 나는 주로 이런 방식으로 투자했다. 약 80%는 바텀업 방식, 20%는 탑다운 방식으로 투자한 것이다. 회사의 성공 여부는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보다는 다른 변수에 더 크게 달려있다고 본다. 산업보다 경영진의 자질이 훨씬 중요하다. 한국은 대기업 50개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리서치가 돼 있지 않다. 따라서 조금만 남보다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면 좋은 투자 성과가 날 수 있다. 남들이 모를 때 투자해야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자신만의 원칙은 반드시 필요하다. 주식 투자를 하려면 자신이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나의 경우 알려지지 않은 좋은 주식을 발견하면 흥분이 된다. 다른 사람들은 아직 좋은 주식이라고 인정하지 않은 그러한 주식을 남보다 먼저 알았다는 사실에 기쁨과 만족감을 느낀다. 이런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대부분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준다. 나처럼 전문적인 펀드 매니저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다만 남의 의견에 의존해서는 절대 남보다 먼저 숨은 보석을 발견하는 기쁨을 느낄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좋다고 인정할 때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있기 마련이다. 투자할 주식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절대로 주위 사람들의 조언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펀드 매니저나 증권회사 직원과 같은 전문가들이 자신보다 주식에 관해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선입견은 사실과는 거리가 좀 있다. 전문가들이 반드시 당신보다 많이 알고 있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버려라.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전부 주식에 관해 잘 알고 있지는 않다. 그저 당신보다 조금 더 투자 경험이 많고 조금 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일 뿐이다. 그들이 매일 주식에 관련된 일을 한다고 해도 모든 상장 회사에 관해 알 수는 없다. 당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에 관해서라면 당신이 전문가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문가 말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된다. 특히 경제신문이나 증권 뉴스에 등장하는 전문가들의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 추천 종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때 덩달아 매수해서 수익을 낼 확률은 많지 않다. 게다가 그들은 본질적으로 당신을 도와줄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주식 투자에 관한 철학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증권사 직원은 자신의 고객들이 매일매일 주식이나 펀드를 사고 팔기를 원한다. 거래 수수료가 수입의 원천인 까닭에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일반 주식 투자자들과는 증권사는 근본적으로 이해 상충 관계에 있다. 일반 투자자들이 필요 이상으로 주식이나 펀드를 사고 팔기를 원하는 측은 매매 수수료를 챙기려는 증권사 외에도 많다. 저가에 미리 사놓은 주식을 고가에 팔아서 수익을 올리려는 측도 적극적으로 뉴스와 매스컴을 활용한다. 이미 주가가 기업 가치에 근접해 있거나 기업 가치보다 비싼 주식을 팔기 위해 호재 뉴스를 내보내기도 하고 매수세가 많은 것처럼 시세를 조작하기도 한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은 대부분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보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고 나면 왜 투자를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증시의 흐름에서 의도적으로 고립되고 뉴스를 신경 쓰지 마라. 조언에 너무 귀 기울이지도 마라. 너무 많은 조언들은 오히려 혼란을 부추긴다. 내가 아는 어떤 분은 스스로 찾아낸 방법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큰 성공을 했다. 그분은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의 진열대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을 만든 회사에 집중했다. 특히 신제품이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좋은 자리에 놓이면 확신을 가지고 그 회사에 투자했다. 소비자의 반응이 좋은 상품을 만드는 회사에 투자하면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잘 팔리는 물건을 만드는 기업을 찾는 단순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것이다. 자신이 잘 아는 분야를 개척하면 그 분야에서만큼은 다른 사람에게 휘둘릴 필요가 없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중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의 소양과 지식을 갖춰라. 그리고 그 결과를 활용해서 투자하면 큰 이익을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거래하는 기업이 생산 기술이 발전하고 불량률이 낮아지며 수주가 늘어나고 공장 가동률이 높아졌다면 장기적으로 주식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투자 기간이 길수록 좋은 주식에 묻어두는 것이 좋다. 어떤 주식이 오를 것인가 또는 앞으로 1년 후의 주식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종류의 질문에 답하기란 쉽지 않다. 고심 끝에 답을 내놓는다고 해도 예상한 대로 주가가 움직인다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이런 주제를 놓고 고민하는 것은
시간 낭비나 다름없다. 나 역시 이런 질문을 자주 받지만 주식 투자에 대해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이다. 바로 좋은 기업의 주식을 사서 오래 묻어두면 반드시 돈이 된다는 것이다. IMF 외환위기, IT 버블 붕괴, 9.11 테러, 2008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고도 주식시장은 연평균 9% 이상 꾸준히 성장해 왔다. 따라서 장기 투자로 접근하는 한 주식보다 좋은 투자 대안은 없다. 게다가 한국 경제의 잠재력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 금융회사나 전문가들의 의견도 그렇다. 그 사실을 믿으면서 한국 주식을 외면한다면 크게 잘못된 것이다. 금융자산은 크게 저축상품과 투자상품으로 나눌 수 있다. 대표적인 저축상품인 은행 예금은 수익률은 낮지만 원금은 보장된다. 반면에 주식이나 채권, 투자신탁, 펀드로 대표되는 투자상품은 수익률이 은행 이자에 비해 높지만 잘못되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투자 수익률이 낮은 은행 예금에 여유자금을 모두 넣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예금만 열심히 하는 것은 칭찬할 일이 아니다. 특히 투자자의 나이가 젊다면 더욱 그렇다. 앞으로 투자할 기간이 많이 남은 사람일수록 주식 투자가 훨씬 더 유리하다. 복리로 오르는 주가는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계 자산에서 주식 비중이 클수록 미래의 부자가 될 확률이 크다. 그런데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 가운데 주식 비중은 15% 정도다. 채권이나 투자신탁, 펀드까지 합해도 30%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미국의 가계 금융자산은 투자 상품이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금 비중은 1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미국인들은 한두 달 사용할 돈만 은행에 예금하고 나머지 자산은 모두 수익률이 높은 투자 상품에 넣어두는 것이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역시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대 401K로 대변되는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주식형 펀드가 각광받기 시작했다. 물론 당시 미국 기업들이 활발한 구조조정과 주주 중시 경영을 하고 실력 있는 자산운용 회사들이 나오고 투자자에 대한 교육이 활발해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미국보다 훨씬 낮은 금리인데도 예금이 투자로 이동하지 않았다. 주식 투자는 불로소득이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이었다. 더욱 큰 문제는 주식에 투자하는 대신 부동산에만 집착하는 오류를 범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일본 경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활발하게 주식 투자를 시작했던 미국과 지금의 일본을 비교해보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이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 답이 나올 것이다. 한국 국민처럼 역동적인 국민이 없다고들 한다. 그런데 투자의 세계에서만큼은 아직 한국인의 영리함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주식 투자에 대한 인식 변화, 특히 장기 투자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분산 투자를 하려면 몇 종목에 투자를 해야 하나요? 15개에서 20개 종목에 골고루 투자해야 합니다. 먼저 업종의 분산이 있습니다. 주가가 언제 오르고 언제 내릴지를 알 수 없듯이 어떤 업종이 상승하고 어떤 업종이 하락할지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민감한 업종을 포트폴리오에 담았다면 경기와 무관한 업종도 담는 것입니다. 둘째는 지역의 분산입니다. 그동안 한국 주식에만 투자했다면 다른 나라 주식에도 투자를 해서 위험을 분산합니다. 해외 기업을 분석하기 어렵다면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셋째는 시간의 분산으로 목돈이 없더라도 적은 돈이라도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주가가 높은가 낮은가와 상관없이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금액만큼 매수한다는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월급날 급여의 10% 이런 식으로 정해두면 좋습니다. 시간의 분산은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장기 투자의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와 효율성. 재무제표를 볼 때는 매출과 이익 외에
해당 기업이 어떤 사업에 언제, 얼마만큼 투자를 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투자 자금이 큰 경우 투자가 매출과 수익으로 이어져 투자비를 회수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고 투자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투자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규모 투자를 하는 기업이라면 일단 투자의 질과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재무제표를 잘 살펴보면 해당 기업이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운전 자본이 지속적으로 줄거나 늘어나는 경우, 감가상각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 차입금의 증가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른 경우 등은 투자가 진행되는 경우다. 과다한 투자가 진행 중일 때는 투자하기에 썩 매력적인 상태는 아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과거에는 투자 효율을 따지지 않고 경영자의 직관에 의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충분한 지식 없이 내린 결정은 회사를 부실하게 만들고 심지어 도산하게 만드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수익성. 회사의 외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수익의 지속성이다. 장기 투자의 성공은 기업이 얼마나 돈을 버는가, 즉 기업의 수익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수익성을 보기 위해서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에비타 등을 활용한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은 간편해서 회사의 수익성을 파악할 수 있지만 회사의 특별이익이나 특별 손실이 생겼을 때 실제 수익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에비타를 사용한다. 에비타는 세전 영업이익에 감가상각비 등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을 더하고 제세금을 더한 숫자로 파악한다. 에비타를 파악할 때는 특별이익이나 특별손실은 감안하지 않기 때문에 영업으로 창출하는 현금 흐름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시장 점유율. 기업에 투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할 때 에비타는 중요한 부분이다. 앞서 말했듯이 에비타가 높다는 것은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고 기업 내 현금 흐름도 좋다는 뜻이다. 그러나 높은 이익률은 주가 가치를 단기간에 고평가 상태로 만들 우려가 있고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해 영업 환경을 레드오션으로 바꿀 위험도 있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이유는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매출을 늘려가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시장이 초기 단계일 경우 수익을 재투자하여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면서 업종 내 대표 기업이 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시장 지배력이 있는 회사가 되면 실질적인 현금 흐름이 좋아지고 영업이익률도 높아질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 그런데 이렇게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다 보면 마진율이 낮은 영업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앞서 설명한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 회사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문제를 야기한다. 이때 판단 기준은 기회비용이다. 향후의 시장 점유율 증대가 가져올 수익의 규모가 현재 영업이익률의 훼손을 커버할 만큼 큰 것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사교육비를 투자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아이가 남보다 뒤처지면 부모로서 할 일을 다 하지 않은 것 같아 불안해요. 아이가 공부를 못해도 정말 괜찮을까요? 공부 못하고 좋은 대학교에 못 들어가면 큰일 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명문대에 입학한다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공부에 관심이 없다면 사교육비를 아껴 미래의 창업 자금을 마련해주는 편이 좋습니다. 그러면 좋은 대학교를 졸업해서 취직한 아이들보다 부자가 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국영수 위주의 교육은 이미 수명을 다했습니다. 창의성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죠. 아이들 스스로 동기부여가 돼야 하는데 그 가장 좋은 수단이 돈에 대한 공부입니다. 한국 사회가 사교육에 쏟는 열정을 금융교육으로 돌릴 수 있다면 중산층이 늘어나고 국가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아이들에게 금융교육을 어떻게 시킬 수 있을까요? 부모님들의 반대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의 금융교육에 교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일선 학교에서 금융교육을 늘리기 위한 시도가 없지는 않지만
학부모, 때로는 교사들의 반대로 무산될 때가 많습니다. 한국은 돈 이야기를 하는데 부정적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아이가 어릴 때부터 돈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돈을 함부로 쓰지 말고 투자하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자본과 자본주의에 대해 가르치고 아이들이 돈을 좋아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어릴 때 생일 선물로 늘 펀드를 사줬습니다. 지금은 아이들 스스로 종목을 정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죠. 미국은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가령 장난감을 사지 말고 그것을 살 돈으로 장난감 만드는 회사의 주식을 사라고 가르칩니다. 어린이 투자 클럽도 많습니다. 우리도 아이들이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초등학생들끼리 나는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카카오 주식을 샀어. 너는 뭘 샀니? 하고 대화할 수 있어야 해요. 가령 게임 아이템 살 돈으로 게임 회사 주식을 살 수 있겠죠. 아이들은 게임을 좋아하니까 이 회사의 게임이 얼마만큼 경쟁력이 있는지 어른보다 잘 알잖아요. 그렇게 아이들은 금융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왜 주식인가를 처음 출간할 때가 2010년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주식에 반드시 투자해야 하고 단기간의 수익률에 연연하지 말고 오랫동안 투자해야 한다는 철학을 전파하고 싶은 마음에 책을 냈지만 당시에는 주목을 끌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대부분 주식 투자를 단기간의 수익률을 쫓는 것으로만 인식하고 주식 투자가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한몫을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긴 하지만 말입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식은 도박이라고 여겼던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우려되는 점도 적지 않습니다. 주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주식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팔고 싶고 조금만 하락해도 안절부절 못하며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주식 투자를 통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단기간에 큰 돈을 벌고 싶은 욕망에 빚을 과도하게 지고 투자를 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에 가깝습니다. 가격이 10%나 20% 오르면 주식을 팔고 얼른 도망가고 싶고 조금만 손해를 보면 손절매를 하는 것은 잘못된 투자 방법입니다. 주식 투자는 기업의 일부분을 사는 것이지 증서만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0년 코로나19라는 큰 사건을 겪고 전 세계의 경제가 초유의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데도 오히려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주식시장을 예측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주식 투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나의 자본을 일하게 하는 수단 중 주식이 가장 열심히 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단지 돈을 벌고 싶은 희미한 이유라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주식 투자는 상장된 주식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행위이고 주식을 사기 전에 그 회사의 펀더멘털에 대한 지식을 쌓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일반인들이 주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의 제도를 통해 주식 투자를 독려합니다. 한국도 퇴직연금, 연금저축펀드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주식에 직접 투자하기 전 본인의 퇴직연금과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통해 주식형 펀드에 반드시 투자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의 기본은 분산 투자와 장기 투자입니다. 펀드 투자의 장점은 적은 돈이라도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아직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단기간의 수익률을 쫓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수익률을 이야기합니다. 펀드나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경제 독립, 즉 노후 준비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마라톤을 뛰는 것과 흡사합니다. 단기간의 수익률에 연연하는 것은 마라톤을 뛰면서 100m 기록에 집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몇 퍼센트의 수익률보다 어떤 펀드 혹은 어떤 주식을 몇백 주 혹은 몇천 주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펀드나 주식은 꾸준히 모아가는 것입니다. 훗날 은퇴할 시점에 그동안 모아둔 펀드나 주식의 숫자에
은퇴 시점에 가격을 곱한 것이 내 노후 자금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상당히 놀라운 금액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일직선으로 우상향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폭등과 폭락을 거듭할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것입니다. 기업은 끊임없이 매출과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게 되면 해당 기업의 시가총액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 증가한 과실은 주식을 소유한 투자자의 몫입니다. 단기간의 이익을 바라보고 매매를 자주 하는 사람은 큰 과실을 놓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책을 처음 출판한 10여 년 전과 지금은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주식은 멀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인식도 변화했지만 투자 대상도 다양해졌습니다.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애플,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 등의 새로운 회사들이 등장했고 ETF, 생애 주기형 펀드 TDF 등 공부할 것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펀더멘털 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과거 1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제 개인적인 변화도 엄청납니다. 2013년 미국의 자산운용사인 라자드를 그만두는 쉽지 않은 결정을 하고 한국에 온 지 8년이 지났습니다. 8년 동안 전국을 돌면서 주식 투자 전도사로 불릴 정도로 많은 강연을 했습니다. 2,000회가 넘는 강연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의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금융발전, 전 국민의 금융문맹 탈출을 위한 저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습니다. 소확행, 욜로, 헬조선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발붙이기 힘들게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금융만 조금 더 발전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말 밝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건전한 주식 투자를 원하고 장기적인 노후 준비를 원하는 분들을 위한 책입니다. 특히 동학개미라 불리기도 하는 적은 돈이지만 꾸준하게 투자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2년 1월 존 리